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복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사례는 10개가 있는데 다 풀 수는 없고요. 중요한 내용들만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복합 사례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한상민 씨, 박혜경 씨 부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험료가 나오고, 임대 면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1번. 과적 관계를 통해서 CFP가 상담한 내용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 한상민 씨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보면, 그 한상민 씨가 있고, 배우자가 있죠? 여기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박혜경 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대요. 좋네요. 자, 그 다음에 한고은 씨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사위가 남궁현 씨입니다. 남도훈이 있어요. 외손자래요. 자, 그 다음에 장녀가 그러니까 배우자분이 25살에 결혼한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되게 빨리 결혼한 거죠. 그리고 한상민 씨는 30세 결혼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가을 씨가 있어요. 자, 한가을 씨가 있고, 박은숙 씨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한지훈 씨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은숙 씨가 임신 중이에요. 그러니까 포태했다고 하죠, 그죠? 임신을 이제 좋은 그 전문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민법 용어로 포태라고 하죠. 자, 한가을 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나이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13살 차이가 나고 늦둥이네요, 늦둥이. 그죠? 자, 그래서 한고을 씨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상민의 동생, 남편 최규민, 장녀 최리나 이렇게 있다. 한별이가 있는데 한상민 씨의 동생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따져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자, 봅시다. 자, 한상민 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요. 이분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상 시세가 15억 원으로 9억에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로서 10년 이상 거주했다 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없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6억 원 한도로 공제를 받는데 고가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거주택 상속 공제. 그러니까 동거주택은 동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동거를 했을 때 효자잖아요, 효자. 아빠, 엄마 모신 거 아닙니까? 이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해주죠. 근데 고가주택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해주는 거죠. 자,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건 이자 소득이 과세되겠죠. 근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수가 있냐? 가능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정기예금이 지금 10억 원인데 2.5%예요. 2,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분. 그죠?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종합과세가 되겠고. 자, 임대상가금을 비해서 결손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손이에요, 결손. 원래 결손은 상업소득은 다른 것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다른 소득하고 통합이 되죠.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에서만 까져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은 그러니까 부동산 소득에서만 결손이 다음 연도로 깎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이 결손이 있고 2월 결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로 넘어가는 게 2월 결손이죠. 그럼 사업소득이 마이너스인데 근로소득은 플러스다. 그럼 당해년도에 이렇게 차감을 해주죠. 자, 그런데 결손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내년으로 넘어가죠. 이때 결손이 생겼다. 근데 그 해에 임대소득에서 무슨 이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근로소득이 이익이 생겨도 합산하진 않죠. 그래서 빼주진 않습니다. 얘는 빼주는데 얘는 빼주진 않고, 내년도에 이익이 나면 그때 빼주긴 하겠죠. 그죠? 그땐 빼줄 수는 있지만
다른 소득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익이 나면 통산하죠. 그러니까 이익은 합산과세하는데 결손은 빼주지 않아요. 얘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빼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막 엄청 좋게 보진 않아요. 자, 한상민 씨가 종합소득 계산 시 기본 공제 대상 자료는 본인과 차남인 한골 씨가 있다. 그러니까 한상민 씨가 본인이 있고 뭐 장녀, 장남 뭐 돈을 벌고 있겠죠. 자, 차남이 이렇게 있는데 차남은 19살이니까 가능하고, 자, 배우자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쵸? 거기 보면 이제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두 명만 가능한 거고. 자, 배우자 박혜경 씨가 중견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남편을 공동사업의 형식을 갖춰서 신고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소득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급여생활제로 하고서 이 공동사업을 한 반땡을 하거든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50%, 50%로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익이 나면 이제 반반 쪼개지니까 종합과세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죠. 근데 이 사람이 가짜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대 납세 의무가 생겨서 이분이 다 소득을 100% 이쪽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10억의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이제 10억에 세금을 때리면 누진세니까 되게 셀 거 아니에요. 이걸 쪼개가지고 야 5억씩 발생했다 라고 신고를 하면은 반드시 이분이 지분도 있어야 되고 나와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 다 있어야 되고 뭐 그걸 갖다가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빙하면 돼요. 진짜 일하면 되죠 뭐. 그럼 깍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10억을 몰아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합니다. 계산한다. 기본 되겠죠. 자, 2번. 상가 건물 A인데 얘는 코이 인슈런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죠. 자, 상가 건물가액이 9억 원이고 재고가액은 1억 원입니다. 자, 건물에 대한 재산 손해액은 1억 원, 잔존물 제거 비용 2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까지니까 1천만 원만 가능하겠고 재고 자산 손해액은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가입했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5억을 가입했네요. 5억 원. 그쵸? 자, 그러니까 건물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자, 건물은 9억 원을 가입해야 되는데 곱하기 80%만 가입하면 되죠. 근데 5억 원밖에 가입을 안 했죠. 자, 여기 비율이고 그 다음에 재산 손해액이 1억 원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잔존물 제고 비용은 2천만 원인데 똑같이 이 비율이죠. 그러니까 비율이 얼마냐면 계산해 보면 계산하면 얼마냐? 500 나누기 720 해주면 약 69.44%가 나오죠, 요게. 요거는 이제 6,944천 원 이게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전전물 재고 비용은 2천만 원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그럼 약 얼마냐? 20 곱하기 하면 1388만 원인데 여기에 10%인 1000만 원까지가 한도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친 것만큼이 이제 재산 손해액이 되는 건물에 대한 거고, 재고 자산은 계산해주면 손해액이 지금 2천만 원이고 비율이 있겠죠. 비율은 이제 1억 원을 가입해야 되는데 80%까지만 가입하면 되죠. 근데 5천만 원밖에 가입을 안 했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약 얼마냐? 1천만 원이 되겠죠. 1천만 원.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고 당시에 재고가액을 계산해주면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그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은 계산해주면 얼마죠? 20 곱하기 50 나누기 100 해주면 약 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125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죠?
계산해주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재고자산가액에 대한 건데, 거기 재고자산은 5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 A인데, 거기 보면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니까, 거기 보면 12만 1250만 원. 이렇게 되겠고, 거기 다 더해야 되겠죠. 6,900, 444 더하기 1,0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계산하면 약 얼마죠? 8천, 9,194만 4천 원이 나오겠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금액이 얼마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권리금은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관행적으로 발생되며 상가 권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입주 초기에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2년 정도 이후부터는 임대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이 권리금이 처음에는 없거든요. 그냥 뭐 처음에 입주하는 거니까 권리금이 없겠죠. 권리금이 없다가 이제 상가 내에서 얼마가 이제 유동인구가 있고 얼마나 장세가 잘 되는지 모르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빵을 안 먹어요. 그럼 빵집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권리금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들어가는 상가를 입주를 했기 때문에 상가 권리금은 없는데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권리금이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입주 초기에는 좀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임대료를 좀 높게 받다가 들어가 보면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유동인구가 딱 정해져 있죠. 아파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없잖아요. 다 입주하고 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면 입주가 다 끝나요. 그럼 임대료가 좀 보통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는 처음에 이렇게 입주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싼 가게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가가 싼 데를 들어가야 됩니다. 뭐 떡볶이라든가 뭐 김밥이라든가 이런 게 장사가 잘 돼요. 막 고급 레스토랑 이런 데 절대 장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대출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입주하는데 막 자기 돈으로 100%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겠죠. 대출 이자 갚아야 되거든요. 요즘 어때요? 이자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못 먹어요. 비싼 거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소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지나잖아요. 이 아파트 단지가 딱 지어지고 한 10년에서 한 15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좀 소비가 좀 늘어나요. 사람들의 소비가. 그래서 뭐 이제 분당 쪽을 가잖아요. 분당에 가보면 이제 분당은 이제 성남시잖아요. 성남시라고 안 하죠. 분당이라고 하잖아요. 성남시라고 싫어해요. 판교 애들은 분당의 판교잖아요. 분당이라는 거 싫어해요. 판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판교나 분당, 이제 분당 같은 데 가보면 분당의 정자역이라든가 서현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원래 좀 핵심 라인인데 이분들의 소비력이 되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나이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한 20년 정도 흐르니까 아파트 대출을 다 갚은 거예요. 돈 좀 있죠. 여유도 있고 하니까 비쌉니다. 여기 그 가보시면 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물건이 겁나 비싸요. 그래서 못 사 먹습니다. 판교 이런 데도 이제 좀 입주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IT 업종들이 많죠.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분당 살아봤는데 좀 살기는 편하긴 합니다. 괜찮나요? 근데 이제 넘어오기가 좀 어렵죠. 이게 강북 쪽으로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간 그렇다. 자, 아파트가 있으면 단지 내 상가는 당연히 1층이 제일 좋겠죠. 1층이 제일 좋고 근데 요즘은 또 2층도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가 있고 밑에 상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1층이 최고로 좋죠. 어떤 상가나 1층이 제일 좋아요. 2층이 있는데 2층이 보통 절반 정도 시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한 1,000만 원이다 1층이. 그럼 2층은 한 500. 그 다음에 3층은 한 80%에 한 400 이렇게 받는 거죠.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어차피 비슷하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문 상가가 토지 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분할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이게 팔려면 여러 명이 다 공동으로 이렇게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전체가 다 팔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장사가 안 되면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안 팔려고 하고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잘 안 팔리겠죠.
자, 공유 지분권자들이 많을 경우 경영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상가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책임을 물을 대상이 불분명해진다. 자, 그렇겠죠. 자, 우리나라 평가 실무에서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제외하며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제 보통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땅 가격이 보통 60에서 80% 정도 가격으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이 공시지가를 올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고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올리고 싶은 사람은 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은 높게 올려서 비싸게 받으면 좋잖아요. 자, 그다음에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 무조건 높여야죠. 보상받는데 뭐 그죠? 무조건 높여야 되겠죠. 뭐 그런 니즈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낮게 받고 싶은 사람은 뭐죠? 세금 내는 사람들이죠. 뭐 재산세라든가 이렇게 내는 사람들은 최대한 낮게 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공시가로 때리면 불만족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높게 받고 싶은 사람, 높은 니즈가 있는 거고, 낮게 받고 싶은 사람은 낮은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없애기 위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평가를 해주면 좀 높게 해줘요. 돈 내면 좀 높게 해주고 좀 낮게 해주고 막 이럽니다. 적정하게 잘 맞춰줘요. 그래서 그 토지연금이거든요. 토지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정부에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꿀인데 8년 정도 경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작을 하고 나면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경작을 하면서 연금을 받기 때문에 경작하면 거기 소작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또 팔아서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연금도 나오니까 땡큐인 그런 상품입니다, 이게. 그럼 토지연금을 받으려면 땅 가격을 무조건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많이 받을 거니까. 그럼 이제 공시지가로 하면 되게 낮게 나와요. 그럼 이제 이 토지 보상을 해주는 단체에서,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이 감정평가 받으라고 그래요. 받으면 한 200만 원 나오거든요. 이 300만 원이 아까우냐?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유리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주주형 상가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대형 상가가 가진 규모의 이익으로 인해서 소형 상가에 비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주형 상가는 상가의 이제 지분 형태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대형 상가가 가진 규모의 이익으로 인해서 소형 상가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이익이 날 수 있나요?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대형 쇼핑몰 등 상가를 건축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분양권을 이렇게 쪼개죠. 소액 투자자를 모집하고 완공 후에 상가를 운영하는 발생하는 이제 영업이익을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토지 지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 경영권이 좀 불안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막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내가 팔 거야. 그럼 좀 싸게 팔아야 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자,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수익은 운영적인 부동산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익으로 가능 총수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오피스팅 빌딩의 기타 수익으로 주차장 수익, 뭐 창고료 등이 있고 수용 재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번이 정답이 됐고, 자, 비상장 주식의 대주주인 한상민 씨가, 한상민 씨는 이제 비상장 주식의 대주주래요. 앞에 보면, 자, 비상장 주식을 무려 2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만 주를 전부 2022년 7월 30일에 양도했습니다. 자, 예정 신고인데, 이게 지금 1년 미만 보유하고 있죠. 1년 미만 보유하고 있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분인데 3억 원 이하죠. 3억 원 이하. 자,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 자, 중소법인이니까 중소기업은 10%죠. 양도세율이, 자, 중소기업은 10%인데, 자, 대주주예요, 대주주. 대주주 중소기업 양도분에 대한 3억 원 이하는 20%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세율이 20%가 적용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다른 거는 양도하는 게 없으니까 자, 일단 주당 양도가액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10,000원이죠. 자, 10,000원 곱하기 얼마예요? 거기면은 2만 주를 지금 양도했죠.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빼줘야겠죠. 그럼 이게 차익이 되겠죠. 양도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 그러니까 5,000원이죠. 5,000원. 자, 5,000원 곱하기 2만 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억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2배나 뛰었네요. 그쵸? 꽤나 많이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시 기준시가, 취득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하니까 대략 자, 5,000원 곱하기 2만 주를 하면은 1억 원의 이익이 생기죠. 그러니까 1억 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양도시 비용이 100만 원이 발생했어요. 1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9,900만 원이 발생한 거고,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250만 원을 해줘야겠죠? 그렇겠죠? 자, 그럼 9,6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20%를 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930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1,930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는 10%가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입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 7월 30일이니까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죠? 반기 말에 2개월 후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2022년도 7월 30일에 반기 말은 12월 31일이고 거기에 2개월인 2월 28일까지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5번이 되겠죠. 2023년도 2월 28일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자, 넘어가서 자, 5번 한상민 씨가 대치동 상가 C를 이제 그 수입 환원법에 따라서 이 부동산 가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익 환원법은 NOI를 R로 나누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NOI를 R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럼 NOI를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가 C를 봤더니 일단 그 임대료하고 공실료하고 뭐 이렇게 공실이라든가 뭐 대손이라든가 이게 나와 있죠. 자, 보면 임대료가 얼마냐면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다 100제곱미터씩이죠. 자, 곱하기 40 더하기 50 더하기 60 더하기 100 이게 이제 임대료죠. 원리니까 꼭 12를 곱해줘야 돼요. 자, 임대보증금은 얼마냐면 2억 2천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보증금 운용수익이 7%예요. 7%. 자, 그죠? 자, 7%니까 1,154만 원이 나오나요? 그 154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540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2억 2천에 뭐 이렇게 7% 되게 높게 나오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12달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죠? 여기 150만 원에다가 250만 원 25만 원이죠? 25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0제곱미터 해주면 약 3억 원이 나오죠. 3억 원. 그죠? 자, 그 다음에 3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540만 원이니까 3억 1,540만 원이 현재 이렇게 운영수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실이 5%죠? 그러니까 0.95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운영비용이 20%가 나오겠죠? 0.8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315.4 곱하기 0.95 곱하기 0.8 해주면 239704가 나오죠. NOI가 239704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2억 3,900 정도 나오는 겁니다. 자, 인근 지역 내 종합 환원율이 8%입니다. 8%. 그래서 0.08로 나눠주면은 얼마가 나오죠? 29963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0억 정도 나오는 거죠. 정답이 2번이 됩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최대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자, 1억 미만 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 밑에 나옵니다. 그 복합사례 그 밑에 4번에 보면 예정 금액에 수익률 부동산의 대출 시 수익환원법에 의한 거의 70%. 그러니까 여기에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고, 그죠? 뭐 얼마냐면 2996 곱하기 대충 한 20억 9천이니까 20억까지 대출 받으시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상환 조건은 5년, 그러니까 DCR이 2.0 이상을 요구한대요. 요구하는데 그 만기 일시 상환으로 연이자율이 8%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 IOL이죠. 그러니까 이자만 납부하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에요. 2.0이니까 DCR은 NOI를 DS로 나눈 거죠. 자, DS로 나눈 게 2.0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NOI가 자, 요거죠. 4가 되겠고, 요게 X가 있는데, 요게 2.0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면 얼마가 되죠? 자, 239704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럼 이게 X가 119.852보다 낮아야 되거든요. 이게 뭐죠? 이게 DS인데, 이자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이자 대출을 받으면, 대출 곱하기 0.08이 852보다 낮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0.08로 나누면 되겠네요. 나누면 약 14억 9,800. 여기 X가 여기 대출 금액이 이제 뭐보다 낮아야 돼요? 1498. 14억 9천보다 낮아야 되니까 14억까지 대출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20억하고 14억 중에 낮은 것만큼 대출이 나가야 되니까 1번이 되겠죠. 자, 7번. 캐시온 캐시 레이트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본이 있고, 그러니까 NOI를 이 자기 자본 투자액으로 나누는데, 거기 보면 이제 실현된 수익률이 있죠. 그러니까 그 NOI를 수정된 내 자기 자본으로 나누게 되죠. 여기 NOI에 뭐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 보증금에 대한 운영 수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아까 그 3억 원에서 그 앞에 보증금이 얼마였죠? 2억 2천에 대한 7%를 반영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NOI를 계산할 때 NOI가 3억이었잖아요. 그 임대료는 3억 원이니까 3억 원 곱하기 공실률 5% 곱하기 0.8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냐면 3억 원 곱하기 0.95 곱하기 0.8을 하면 대충 2억 2,800 정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정된 NOI가 2억 2,800 정도가 나와요. 자기 자본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자, 일단 대치동 상가를 30억 원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자, 30억 원인데 조심할 건 뭐죠? 여기서 내 자본은 대출을 빼야 돼요. 근데 대출이 앞에서 얼마였죠? 14억이 나옵니다. 14억. 자, 14억을 빼주고 거기서 이제 임대보증을 빼는 게 내 운영수익이니까 조심할 거. 자, 2억 2천을 빼면 되느냐? 안 되죠. 여기서 공시를 꼭 반영해서 곱하기 0.95를 해줘야 되죠. 왜? 공시라면 이게 안 나올 테니까, 현금이 안 나올 테니까 요거를 빼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1400, 그러니까 20 곱하기 그걸 해주면 20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비용은 거기 보면은 그 매입 비용이 나오는데 30억 원이 나오고, 그 앞에 그 4번 정보를 보면 매입 가격의 1%가 수수료가 나와요. 1번 3천만 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투자 금액은 30억 3천만 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4억은 대출이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2억 9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 자본 얼마를 투자한 거예요? 빼주면 되겠죠? 3030 빼기 1400 빼기 209. 아이고.
209를 해주면 얼마가 나오죠? 계산하면 1421000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3030 빼기 해주면 141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 요거죠. 228 나누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면 약 얼마냐? 계산해보면 약 8.16%가 나옵니다. 계산해볼까요? 그러면은 228인가요? NY가 228이죠. 수정된 BTF니까, 여기서 DS를 빼야죠. BTCF니까 NY가 아니고 수정된 BTCF죠. BTCF를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빼기. 이자가 있죠. 14억에 얼마였지, 이자가? 앞에서 8%니까 곱하기 0.08 해줘야겠죠? 그럼 111을 빼줘야겠죠? 자, 111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수정된 BTCF를 수정된 내 자본으로 나누는 거니까 111을 빼줘야겠죠? 그러니까 116이 되겠네요. 1000원을 나누기 얼마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1421000. 자,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116 나누기 1421 해주면 8.16%가 나오겠네요. 자, 그렇죠. 캐시온 캐시 레이트는 그래서 조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8번. 자, 가족관계를 통해서, 가족관계가 그려놨죠. 이렇게 잘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봐라. 자, 배우자 박혜경 씨가 차남 한고을 씨에게 기본공제 대상자를 하는 경우 차남을 한상민 씨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할 수 없다. 여기죠, 얘. 박혜경 씨가 하면 얘는 안 되죠. 둘 중에 한 명만 하게 돼 있죠. 자, 한상민 씨가 상간금을 B를 동생인 한별이에게 증여한 후 한별이 씨가 10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 의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10년이죠, 10년. 바뀌어가지고 5년 이내에,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한상민 씨가 동생 한별이에게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자 의제 규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상민 씨가 한가을 씨가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하여 동시 사망 추정을 받게 되면 박은숙과 손자 한지훈이 대습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자, 한상민 씨하고 한가을 씨가 이제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했어요. 여기 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지훈 씨가 대습 상속을 받겠죠. 자,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시가는 뭐죠? 불이익 금액 더하기,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자, 분양가에, 그러니까 불입한 금액에다가 뭐가 되는 거죠? 프리미엄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평가액은, 분양권 평가액은, 자, 불이백, 지금까지 내가 넣었던 금액 있죠? 여기다가 프리미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가보면 아파트 분양인데 불이백이 7억 원이에요. 7억 원 더하기 프리미엄이 3억 원이니까 아파트는 10억 원이 재산가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며느리 박은숙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정 상속인이고 대습 상속만 가능한 거죠. 그쵸? 맞다. 자, 한상민 씨가 모친 김미, 배우자 박혜경, 장남 강가을, 장고 한고은, 그 다음에 차남 한고을, 이렇게 한고은, 한가을, 되게 복잡하네요. 그죠? 한고을까지 이렇게 있는데 친생 확인 중에 있는 한성진 씨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자, 한상민 씨가 남긴 27억 원이며 김미희 씨가 5년 전부터 한상민 씨의 사업체 무상으로 일을 돕고 있어서 기여분을 9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가을 씨의 상속분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한가을 씨가 27억이죠. 그러니까 재산이 27억인데 첫 번째 그 한성기 씨가 이제 밖에서 난 자식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인정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확인 중이라고 했잖아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 돼요. 소송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상속을 받은 거에 대해서 친자 확인이 되면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안 되고, 자, 기여분은 엄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 인정이 안 돼요. 상속인만 기여분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7억을 이렇게 4명이 낳는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5분의 한가을 씨는 1이죠. 1. 4.5분의 1이니까 9분의 2만큼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6억 원을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쵸? 자, 10번. 자, 상속에 관한 건데요. 자,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한상민 씨가 아까 과로하시면 안 돼요.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한상민 씨의 상속인으로서 박혜경, 한가을, 한골 씨가 있고, 한골 씨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한골 씨가 상속을 포기했어요.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대 1.5로 나눠갔겠죠? 자, 24억 5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가을 씨가 상속 결격자라면 며느리의 상속분은 3억 원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24억 5천인데 상속 결격이면 대습 상속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요거분에 한가을 씨의 요 상속분은 1.5 요거죠. 이거분의 1이죠. 그죠? 여기 되겠죠? 그러니까 3.5분의 1이니까 7분의 2입니다. 7분의 2. 그죠? 그러니까 한가을 씨가 가져갈 수 있는 건 7분의 2고, 자, 박은숙 씨는 1.5 더하기 1분의 1.5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2.5분의 1.5니까 5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자, 포태한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다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3.5분의 1.5니까 7분의 3을 곱해야 돼요. 그쵸? 여기서 5분의 3을 곱하면 안 되고 7분의 3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곱하기 3 나누기 7 곱하기 2 나누기 7 해주면 3억 원이 되겠죠. 3억 원. 딱 3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은숙 씨는 3억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상속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 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서 50% 가산하죠. 자, 5번. 박혜경 씨의 상속분은 9,200만 원이냐. 박혜경 씨는 9,200만 원이 될 리가 없죠.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2450 곱하기 7분의 1.5니까 7분의 3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2450 곱하기 3 나누기 7 하면 약 얼마죠? 2450 7 곱하기 3 해주면 10억 5천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5번이 틀렸다. 넘어가서 자, 복합살이 2번을 잠깐 봅시다. 자, 보면은 뭐 아파트가 있고 막 이렇게 되죠. 자, 넘어가서 문제를 봅시다. 김기수 씨가 있는데, 자, 김기수 씨에 대한 세금에 대한 내용인데, 김기수 씨의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보면, 자, 김기수 씨가 이렇게 있다. 자, 봅시다. 김기수가 있는데, 김기수 씨는 이선미 씨가 배우자죠. 자, 이렇게 있고요. 장남이 김장수 씨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라고 김장수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자, 며느리는 최은숙이죠. 그 다음에 손자가 김나진 씨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김경숙 씨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사위가 이병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선주 씨가 있어요. 2살이네요. 얘가 어려요. 자, 그 다음에 김대호 씨가 있어요. 자녀죠, 자녀. 자, 장애를 받았대요. 안타깝네요. 자, 그 다음에 김은숙 씨는 김기수 씨의 전처래요. 그러니까 김은숙 씨가 있는데 전처입니다. 이름은 어떻게 이게 은숙으로 같은 이름을 결혼했겠죠? 이상하네요. 자, 그 다음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친은 김현철 씨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김현철 씨고, 자, 배우자가 이라이 씨입니다. 근데 소득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있다. 자, 김기진 씨, 김현도 씨가 있다라고 됐습니다. 김기수 씨는 12억 원이고요. 1.5% 뭐 아무튼 받고 있다 이런 거죠. 자, 넘어가서 1번을 봅시다. 자, 김기수 씨가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세금 설계 제한이 뭐냐? 자, 2020년 귀속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전처도 기본공제사가 대상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2020년도인데 2022년도 1월 달에 이렇게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2020년 귀속은 2020년 당시에 결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부친 김현철 씨가 2022년도에 2022년도 11월 달에 사망했죠. 그러면 2022년도에 돼 있기 때문에 2022년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추가 공제 100만 원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차남 김대호가 2020년도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거기 봤더니 김대호 씨는 이자 소득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자 소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줬거나 이랬겠죠.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2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있죠. 수정신고는 내가 이제 잘못 조금 내가지고 내는 거고, 경정청구는 너무 많이 낸 거죠. 이제 빽해달라, 이거 더 내다, 이런 거죠. 그죠? 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 스스로 해당 오류의 정정을 구하는 절차로서 증액신고는 수정신고, 환급 및 감액신고는 경정청구죠. 자, 수정신고를 한 다음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추징된다라고 했는데, 수정신고를 한 이후에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감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고 불성실이고 납부 불성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는 신고를 안 한 거고, 납부는 그러니까 세액을 납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신고 불성실에 대한 것은 신고를 했잖아요. 가능하다. 자, 5번에 국세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경정 청구를 할 수 없다. 돼 있죠. 자, 김기수 씨가 8월에 일시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일시적 강사료는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않고 필요경비 비율로 빼주게 돼 있죠. 자,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강연료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해 봐라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얼마를 빼죠? 60%를 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면은 300만 원을 받았잖아요. 60%를 빼니까 사실상 40%만 소득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이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원천징수 세율은 22%입니다. 그래서 20%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24만 원을 떼는데 원래 22%를 떼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22%를 떼니까 20%만 계산하려고 했으니까 지방소득세 제외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소득세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24만 원만 계산하면 되겠죠.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김기수 씨의 임대상가 건물 A를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김 씨의 부동산 임대소득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해 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주 임대료가 있겠죠. 2.1% 가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복식북이 의무자고요. 장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좀 봐줘야겠죠. 자, 일단 임대료가 600만 원이니까 60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되겠죠.
임대료는 뭐 깎아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7,200만 원이 이제 임대소득이 되겠고. 자, 간주임대료 계산해야겠죠. 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니까 거기면 6억 원입니다. 6억 원. 이거 곱하기, 자, 운영수익이 2.1%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냐? 아니죠. 여기서 이제 얘를 운영한 거에 대한 운영수익을 빼주죠. 왜냐? 복식급 부기의미자고 장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얼마죠? 거기 6억 원에 대해서 거기 보면 건설 비용이 5억 원인데 토지가액 2억 원이니까 2억 원은 빼주고, 자, 6억 원에서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에서 자, 얼마를 빼주죠? 토지가액 2억 원을 뺀 3억 원을 빼주게 돼 있죠. 이렇게 빼주고 거기에 2.1%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금이자가 여기서 발생했겠죠. 6억 원에서 운영한 500만 원을 또 빼줘야 돼요. 그렇겠죠. 그럼 3억 원에 2.1%니까 630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빼기 500만 원을 해주게 되니까 130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복식부기를 하지 않으면 얼마가 나오냐? 6억 원 곱하기 2.1% 총 1260만 원이 나와요. 요걸 소득을 인정하는데 요거밖에 안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죠? 여기서 더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무조건 복식부기 해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7,33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5번. 자,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해봐라 라는 거죠.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해라. 자, 그럼 이제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봅시다. 자, 아파트 뭐 유언 이런 건 없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시가가 없대요. 시가가 없으니까 뭘로 계산해야 되죠? 거기 보면은 그 아파트 A, 아파트 C 이렇게 있으면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시가가 없다 라고 했으니까 보통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본래 상속재산을 먼저 계산해 봐야겠죠. 자, 그러니까 아파트 11억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다음 자료를 추정을 하는데 아파트 B는 판매했대요. 그러니까 없다고 되어 있죠. 상가 C는 6억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 상가 건물 A가 있는데 A는 취득가액 13억 5천하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기준시가가 이제 취득가액이 13억 5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맥스가 얼마냐? 거기 보면 이제 2013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거죠. 기준시가로 대상이 되니까 그 임대 상가 건물의 그 기준시가가 현재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그쵸? 자, 그래서 적정시세는 11억 원이니까 요거랑 11억 원과 큰 걸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월세가 얼마냐? 월세가 600만 원인데 600만 원 곱하기 12달을 0.12로 나누는 거죠. 그죠? 자, 이거에다가 보증금이 얼마예요? 보증금이 여기 보면은 그 6억 원이죠. 6억 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면,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둘 중에 큰 거로 가져가니까 60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0.12를 해주면 이게 6억 원이거든요. 두 개를 더 해야겠죠. 그러니까 12억 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자, 12억 원을 더해줍니다. 뭐 상가건물 A. 자, 분양권이 있는데 분양권을 뭐 빼라는 건 없죠. 그래서 불이백 4억 원에다 프리미엄 1억 원이니까 5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부동산 가액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자가 있어요. 이자는 12억 원이 예금이죠. 이거에다가 이자가 얼마냐면 이자가 1,50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뭘 빼줘야 되죠? 1,500원에다 15.4%를 빼야죠. 왜냐면 세금을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얼마냐? 12억 1,269만 원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앞에 보면 이분이 그 비상장 주식이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 총 평가 금액이 1억 원이다. 비상장 주식이고, 자, 그 다음에
미수 배당금 있죠? 배당금 500만 원 있으니까 500만 원 곱하기 15.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423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야? 본래 상속 재산이에요. 얘 다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주 상속 재산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 보면 이제 보험금이 3만 원이 있거든요. 3억 원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보험 수익자는 차남 김대호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김기수 씨가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 씨의 요게 간주 보신퇴죠. 그래서 간주 상속 재산이 보험금, 퇴직금, 신탁 이렇게 되니까 간주 상속 재산이 지금 얼마가 있어요? 3억 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계산하는 게 뭐냐면 실제 배우자 상속분은 3억 원이니까 뭐 이건 계산할 필요 없죠. 왜냐면 과세가액만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빼줄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를 빼줘야 되죠.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한 가액에서 부채가 얼마냐면 앞으로 가보면 임대보증금 2억 원이 있고요. B가 아니네. B는 아니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A에 대해서 6억 원이 있죠. 6억 원에 임대보증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A 관련해서 그 실제 배우자 상속분이 3억 원이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아파트 A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김대호 씨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현재 보험료를 가입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보면 정기예금 계산했고요. 자, 임대보증금 계산했고 그 상가 건물 A에 또 대출금이 3억 원이 있죠. 이걸 빼줘야겠죠. 자,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조심할 거 뭐죠? 장립이 500만 원. 이거 꼭 빼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요.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 더합니다. 얘를 다 더하고 이 3억 원 더하고 9억 원 빼고 9억 500만 원 빼면 되겠죠. 9억 500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41억 1200 15만 1000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답이 1번이죠.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가액이니까 뭐는 반영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 보면 이 상속 공제 등 이런 것들을 빼줄 필요가 없죠. 1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